오늘 챕터 5 어떠셨을까요? 읽어보시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분석적 안아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상담의 틀, 상담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10번 한다, 뭐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사실 뭐 그때도 중요하지만 상담의 틀이 여기서는 이제 일주일에 5번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빼준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이잖아요. 5일에서 4일로 빠진다는 거 굉장히 큰 비중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담의 틀, 프레임, 여기서 프레임 이슈잖아요, 오늘. 프레임이 안정적이어야 그 다음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 안에를 탐색할 수 있는데, 지금 금요일을 하나를 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불안을 느꼈어요, 내 남자가. 어떻게 불안을 느꼈냐면, 내가 한 날을 뺀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의 불안을 몰라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케이스먼트는 내가 조금 융통성 있게 한 금요일 날은 뺐지만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 근데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받지는 않고 그 시간에 내가 책을 읽고 있을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뭐가 꼬이기 시작했냐면 이 내담자가 걸음마 할 때, 11개월 때 걸음마 할 때 이제 엄마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엄마는 이 내담자가 11개월일 때는 내담자는 엄마랑 더 많이 있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너는 걸음마도 하니까 너는 할 수 있고 나는 집안일도 좀 하고 내 일도 좀 하고 이러는 식으로 이 엄마는 먹이는 거, 재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거, 프로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담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가 아무 때나 와도 돼 오고 싶으면 그래서 너가 걸음마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의 아들이 6개월짜리 피터라는 아이인데 6개월 전에 애를 낳고 이제 이유를 하려고 젖대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여사하고 피터하고 관계, 젖대기 하는 관계, 그리고 상담자하고 비여사하고의 젖대기 하는 관계.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하루 빠지는 게 이제 너 젖대기 하고, 그러니까 피터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낮에는 단단한 거를 잘 먹어요. 그런데 아직 아침 저녁으로 젖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전부 다 은유고 상징이고 무의식적인 소통인데 나도 하루를 빼도 살만해요. 단단한 거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살만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젖을 못 대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비여사하고 피터하고 이야기, 그리고 상담자하고 비여사하고 이야기가 이제 병렬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젖될 때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상담자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게 너는 혼자서 지내다가 불편하면 와. 이런 거 자체가 마치 우리 엄마가 부재한 엄마처럼 나는 아직 필요로 하는데 너는 혼자 있을 수 있어 라고 방에다 두고 간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내 책을 읽고 있을게. 이 자체가 굉장히 부재한 엄마로 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5일에서 4일 하는 게 그렇게 대수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거가 계약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계약된 관계라는 게 흔들릴 때는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된 관계가 흔들릴 때의 불안을 다뤄줘야 되는데 언제든지 와 하고 융통성 있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면서 꿈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금요일 날을 뺀다라는 게 굉장히 나는 불편해요 라는 단서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꿈이 이제 꿈 하나는 아기를 고양인가가 뭐 새끼를 낳다가 죽고 피를 흘리고 아직 뭐 살아남지 못하고 이러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천천히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천천히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자유현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케이스먼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불안해요. 근데 하루를 빼도 될지 안 될지가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그 불안을 다뤄줘야 될 텐데 그 불안을 다뤄준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불안을 다뤄준 게 아니라 마치 엄마가 너를 내버려 둔 것 같이 불안해? 이러면서 지금 나하고 내담자하고의 관계에서 불안인데 그 관계에서 불안을 지금 이분이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과거로 엄마한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가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벌써 상담자의 불안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담자들도 현재 문제를 다루기 어려우면 그냥 과거 문제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현재를 다루기 어려울 때 이 현재에 대해서 도피해 갖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케이스먼트도 내가 이렇게 금요일 날 책을 읽고 있다라는 게 너네 엄마가 자기 일하면서 너를 두고 있는 거랑 비슷해? 이러면서 현재 거를 안 다루고 과거로 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나 이제 내담자가 내가 금요일 날을 빼고 싶은 거는 뭐고 빼므로써 느끼는 불편함은 뭐고 그 불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내가 반쪽짜리 징검다리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안을 냈잖아요. 올래면 오고 필요하면 오고 빼도 되고 상담자가 다 대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적이지가 않다. 인터럽트 했다. 내가 방해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먼트가 하고 있는 거는 내담자가 여하튼 그런 불안도 다루고 해결책도 본인이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상담자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분석적인 틀을 다 깨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깨고 있는 것들을 내담자가 꿈을 갖고 오고 뭐 이러면서 다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분석적인 공간에서는 나만의 것을 다루고 싶다. 이제 내담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의 것을 다루고 싶다. 그런데 나만의 것을 다루고 싶은데 상담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어디 사례 모임에 갔더니 사례 모임 중에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은 사람이 아기도 데려오고 사진도 갖고 오는 거를 보고선 당신은 왜 나랑 3년을 분석을 하다가 6개월 전에 피터를 낳았잖아요. 그랬는데 한 번도 아기를 보여주거나 아기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담자는 상담자한테 반은 순응하면서 반응 저항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사진을 보여주냐면 보통은 상담실에 들어와서 그 어널리틱 스페이스 상담의 공간 안에서 카우치에 누워서 오회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은 카우치에 눕기 전에 사진 갖고 왔어요 하고 서서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상담자가 갖고 오라니까 순응은 해서 갖고 왔어. 그래서 보여는 주는데 상담 공간 안으로는 안 갖고 가. 아직 상담이 아니에요 하고 서서 보여줘. 서서 보여주고서는 그냥 이제 눕고 그 다음에는 뭐 이 분석이라는 게 분석적 틀 5회 일주일에 5번을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6분이 늦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8분이 늦었고 그 다음에 약간 늦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비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10회기를 하던 뭐 굉장히 단기를 하던 한 달에 한 번을 하던 간에 슈퍼비전 할 때는 회기 쓰고 시작 시간 끝 시간 쓰고 요일 뭐 이런 규칙성을 보게 그런 것들을 꼭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 분석적인 틀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얼마나 단 몇 분이라도 늦게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단 몇 분이라도 늦게 끝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분석적인 아주
미묘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것 자체가 내담자들한테는 굉장한 그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 제가 아주 크게 잘못된 번역이 어디가 있냐면 188쪽을 보면 제일 밑에 문단 치료 시간이 끝났고 떠나려고 하면서 사진을 잃어버렸다는 거를 이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혹시 여기다 제가 사진 두고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갖고 오고 뭐 이럴 때 배터리가 방전돼 갖고 자기 차가 라이트가 꺼졌어요. 라이트. 거기서는 라이트인 배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석에서 얘기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유고 상징이잖아요. 라이트가 아웃됐다. 노 라이트다. 인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가 지금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인라이트드 돼 있지 않다. 나한테 어텐션을 하고 있지 않다. 네 멋대로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을 갖고 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기서는 단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 차를 2번을 갖고 오면서 혹시 거기다 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케이스먼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188쪽에서 사진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완전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필름이 있잖아요. 필름. 사진이 있고 필름이 있잖아요. 인화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필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거티브라 그러잖아요. 필름이 네거티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화를 하면 포지티브잖아요. 양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음각으로 있던 것들을 암실해서 어떤 작업을 하면 양각으로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포지티브한 거가 뭐 네거티브한 것이 긍정적인 거를 재창조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나 사진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필름이 있어요. 네거티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로 다시 사진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포지티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걸 재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사진은 잊어버렸지만 네거티브, 나한테 필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인화를 하면 포지티브하게 인화를 하면 다시 사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다시 이제 그 뒤에서 해석하는 게 어떤 지금 케이스먼트가 분석적인 틀을 깨면서 자기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리드를 해가면서 이러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네거티브한 분석적인 틀을 깬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네거티브하게 분석적인 틀을 깬 것이 케이스먼트의 개인적인 역전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역할 반응이었더라. 그 역할 반응이 뭐냐면 아이한테 센시티브하게 반응해주지 못한 엄마를 재현을 했더라. 그러니까 부재한 엄마처럼 아이를 제대로 민감한 반응을 못했더라. 이런 것들이 역할 반응으로 재현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례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엄마가 많이 아프다가 아이가 4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케이스먼트가 깜빡 잊고 그 아이를 만나는 회기를 놓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뭐였냐면 그 내담자가 우리 엄마를 내가 너무나 의존하고 좋아했는데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 속에는 내가 너무 의존하고 너무 갈망하고 너무 내가 그렇게 집착을 하면 그 대상이 죽는구나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에 케이스먼트가 안 나타나니까 내가 이 상담자한테 너무 의존하고 너무 집착하니까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기 시나리오가 재현되는 거. 이렇게
상담자의 실수인데 사실은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담자의 삶의 재현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자의 개인적인 역전이 때문에 마치 실수한 것처럼 드러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역할 반응성인 것처럼 그 내담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인물과의 관계가 재현이 되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부재한 엄마,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놔뒀다가 그렇게 뭐 걸어 다니는 애, 활동적인 아이인데, 그리고 활동적인 아이인데 끓는 물속 있는 그런 방안 애를 놔둬서 이렇게 큰일을 당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재현이 됐냐면 지금 엄마 품 안에서만 있던 아이가 걸음마를 하면서 뭔가가 세상에 나갔어. 그러니까 좋아졌잖아요. 말하자면 뭔가 내 세상을 갖게 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호전이 됐을 때, 뭔가 자유로워졌을 때 트라우마를 경험한 게 링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금요일 안 와도 될 만큼 좋아진 것 같아요. 나 젖대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그 밑에는 엄청난 재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재현들이 다 다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이 내담자가 여기서 이제 책을 읽어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동안 11개월의 화상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암시적으로 아니면 꿈을 갖고 와도 우리는 꿈 작업에 의해서 굉장히 그 위장된 꿈을 갖고 와서 그렇게 트라우마틱한 건 직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먼트가 이런 어떤 이 치료적인 틀을 안정화시키면서 그래서 내담자가 안심을 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실수가 공유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꿈을 갖고 오냐면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서 프론트 여기가 이제 지금 화상을 입은 아이잖아요. 화상을 입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자기 눈높이에서 바다를 봤는데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아. 근데 이 내담자가 끓는 물에 뒤었잖아요. 근데 파도라는 걸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려면 보일링 워터. 파도가 보일링 워터. 파도가 나를 덮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파도가 덮칠 것 같았는데 내가 그래서 막 무서워했는데 그때 막 소리도 지르고 엄마라는 소리를 질렀는데 그 엄마 소리를 지른 게 자기가 이제 다른 어떤 옆집 아줌마가 엠마의 엄마가 엠마를 맡기면서 오늘 여기서 좀 지내. 비부인하고 지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비부인이라고 지나면 참 고맙겠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비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병렬이 되냐면 우리 엄마도 이제 내가 걸음마를 하니까 자기 일을 하다가 나를 이렇게 엄마 부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엠마 엄마도 너가 혼자 있으면 참 내가 고맙겠다 하면서 자기 일을 보러 가면서 나한테 엠마를 맡기고 가고 지금 상담자도 금요일 날은 자기 책을 읽겠다. 새로운 내담자는 안 받고 금요일 날은 내가 책을 읽고 있을 테니까 너가 오고 싶을 땐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상담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담자 이렇게 세 가지가 병렬되는 얘기들을 갖고 오면서 계속 케이스먼트한테 그런 이거 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너가 이런 면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클로를 계속 갖고 와요. 그러면은 내가 클로를 알아듣고 그 클로를 알아듣고 그거를 같이 다루면 나의 불편함을 다루는 건데 지금 케이스먼트는 그거 다루는 게 불편하니까 자기 실수를 인정해야 되고 불편하니까 엄마의 부재 때문에 불편했던 거가 지금 불편한 거야? 이러면서 과거 얘기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머무른다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역전이더라. 그런데 이 불편한 역전일 때 피해 다니고 그래서 계속 비부인이 힘들었는데 그것들을 깨고 얘기한 다음에 사실은 며칠 전에 꿈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프레임을 다루고 나니까, 스트럭처를 다루고 나니까 잊었던 꿈을 갖고 오면서 드디어 내가 보일링 워터를 바라봤어요. 이러면서 직면하는 얘기를 갖고 와요. 꿈 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이 흔들릴 때는 갖고 오지를 못해요. 상담자한테 맞추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지난번에도 전이신경증 이야기할 때 내가 권위자나 특히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 눈치만 보느라고 내 얘기를 못했는데 실제 상담실에서 상담자 눈치만 보느라고 자기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얘기를 못하는 그 눈치 보는 자기를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케이스먼트가 프레임을 깬 것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비로소 보일링 워터 파도가 나를 덮치는 거를 덮치지 않고 내가 딱 멈추는 이런 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인터랙션한 뷰 포인트로 갖고 온 게 뭐냐면 상담자들은 언제나 개인적인 역전이나 아니면 역할 반응성, 이전에 과거의 경험 인물을 재현하는 것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수하면은 내담자들은 집요하게 그거를 다룬다. 집요하게 다루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계속 다루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자기의 불편함을 인정하고 다룰 수 있구나라는 신뢰가 생기는 그때 비로소 자기의 외상을 직면할 수 있고, 직면해야지만 위장된 평안이 아니고 그때 막 놀라고 울고 막 이러면서 그것들을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되더라 라는 게 요번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아주기의 회복 이런 게 뭐냐면 결국 안아주기의 회복이라는 거는 네, 안아주기의 회복은 뭐냐면 깨어진 치료 틀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아주기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안아준다라는 게 안아주기, 담아주기 뭐 이런 것들이 꼭 내담자의 정서나 어떤 이런 것들만을 담아주는 거 안아주는 게 아니라 치료 틀에 대한 안아주기, 담아주기를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치료 틀이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게 치료 틀이라는 게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너와 나의 지금 여기서의 상호작용이 치료 틀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과 인터랙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 그때 거기서의 누가 이랬고 누가 저랬고 나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 컨텐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의 치료 틀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치료 틀 자체가 너하고 나하고의 인터랙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200쪽에서 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과연 이 엄마는 비부인의 엄마는 아이가 화상을 당하고 자기의 부주의로 아이가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것들을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하거나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통을 이 비부인이 11개월짜리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케이스먼트는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시험을 하는 거죠. 계속 시험을 했는데 결국은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히어 앤 나우에서 그것들을 다루게 된 거를 보고서는 누군가랑 머물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의 이런 외상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과거로 어머니의 부재 얘기로 자꾸 도망가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캐스먼트가. 그래서 누군가가 곁에서 나와 함께 견뎌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0쪽에서 보면 다섯 번째, 그녀의 무의식적인 희망은 200쪽 다섯 번째, 그녀가 외상 사건을 재경험하는 동안 어디서 경험했어요? 지금 여기서 경험했어요. 그 꿈을 갖고 와서 얘기하면서 막 엄마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엄마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는 마미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MMY 마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는데 그 마미 소리를 내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11개월 그때 내가 엄마를 부르던 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소리였어요.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재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재경험되는 것들을 그 옆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외상을 같이 강렬한 경험에서 감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아주 강렬한 피하고 싶은 너무 불편한 상담자도 너무 불편한 그런 감정들에 내가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것들이 갖고 있는 200쪽의 밑에서 제일 밑에 문단을 보면 나는 이러한 공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여기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여기서 이제 그 팁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도움이 되었던 거는 뭐냐면 이 장면에서 무의식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무의식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와 같이 이 외상을 견뎌주세요 라는 절규잖아요. 절규. 이 무의식적인 목적이 우리 엄마처럼 무서워서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그러면 나 혼자 그걸 견뎌야 되는데 둘이서 같이 이거를 눈을 똑바로 뜨고 직면하고 견뎌주세요. 이런 무의식적인 목적을 인식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붕괴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손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의 무의식적인 희망이 뭔가 그거를 인식하면 우리는 견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솔루션, 매뉴얼, 뭐 테크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담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절규의 무의식적인 외침이 뭐냐. 그거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분석적인 안아주기고 함께함이고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상 같이 애착 공부하신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외상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상을 어떤 굉장히 강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것들을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함께 어태치된 상태에서 나눌 수 있다면 그거는 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혼자 견뎌야만 했던 홀로 남겨지는 그 요소가 바로 외상의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극복되었다라는 거죠. 네, 아주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가 막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얘기 반복되면서 요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들어가고 계속 거기 바닥까지 접촉하는 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죠. 정신분석과 심리상담의 차이. 우리가 컨설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컨설팅을 한다. 혹은 케어한다. 우리가 본래 이제 우리 페스토럴 케어를 하면서 목회적인 돌봄 이렇게 하잖아요. 케어를 한다. 혹은 컨설팅을 한다.
혹은 카운셀링을 한다, 혹은 어널러시스를 한다. 이게 조금 무의식적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예, 무의식적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널러시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무엇이 전이, 역전이, 저항, 투사적 동일시, 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실험적인 동일시, 뭐 내적 슈퍼비전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계속 깊이 있는 무의식의 상호작용들을 다루는 게 어널러시스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카운셀링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뭐 코치, 컨설트 이런 거는 여기 속하고, 케어라는 거는 어떤 돌봄, 뭐 쉼터, 뭐 우리가 신방 가고 뭐 목회적인 사역하고 이런 게 돌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깊이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무의식, 아주 이런 작은 아까도 이제 파도가 몰려오는 거를 내가 이렇게 엎드려서 보고 있었는데 내 눈높이에서 딱 멈춰버리는 게, 자기가 얘기를 할 때는 보일링 워터, 파도가 오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끓는 물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아주 은유적인 것. 그리고 아까도 사진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네거티브가 있었어요. 필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지티브를 내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거티브, 포지티브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실수 속에서 뭔가가 재창조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네거티브, 포지티브라는 거를 인화지, 필름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네거티브 경험과 포지티브하게 우리가 치료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상징적인 은유를 갖고 온다든가, 이 내담자들이 갖고 오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차 얘기도 하고, 뭐 차가 뭘로 바뀌었어요 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소한 뭐라 그러지, 뭔가를 소도구를 써요, 얘기를 할 때. 근데 사소한 소도구를 우리가 클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이것들이 지금 무의식적인 무슨 소통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일로 갈수록 그렇다는 거죠. 어널러시스로 갈수록.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어널러시스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훈련을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팅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깊이 있게 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클로를 읽는 언어를 배우면 같은 세팅 안에서도, 뭐 10회기 안에서도,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조금 더 알아차림이 있죠. 깊이 있는 알아차림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차이가 뭐냐라는 걸 지금 질문을 하셨고, 네, 상당히 시간적인 면에서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한 그 투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 분석이라는 거가 제일 미니멈 자격을 받을 때가 교육 분석 150시간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침묵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부재한 것도 존재 양상이죠. 존재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 치료자가 없어. 이런 것들도 존재 양상인 거잖아요. 부재라는 것이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도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침묵이 무엇을 소통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침묵이다 그러면은 뭐 저항이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이거를 무엇을 소통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을 소통하고 있냐면, B 부인이 케이스먼트가 앞서서 이러세요 저러세요 막 대안을 막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수영을 천천히 하는 꿈을 꿨어요. 라고 얘기하고 침묵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나대지 마. 너가 나대지 마. 내가 연상 아무것도 안 줬는데 네가 자꾸 연상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네 맘대로 단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2244 이거 공부했잖아요. 2244 공부했을 때 이게 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갖고 그냥 단정을 해버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해버렸어. 자유연상을 안 줬어. 자료를 안 줘. 자료가 나와야지 해석이 근거가 있을 텐데 자료를 안 줘. 이런 것도 메시지죠. 단서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것도 무엇에 대한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침묵은 깨야 된다도 아니고 또 침묵은 무조건 기다려줘야 된다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도 침묵을 두 가지로 좀 다뤘잖아요. 한 번은 그냥 놔두면 부재한 엄마랑 똑같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죠. 페이지가 185쪽. 네, 그 위에를 보면 184쪽의 제일 밑에 문단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비부인에게 지금 우리는 아이보다는 어머니의 소망 때문에 어머니와 헤어진 아이의 살해에 관해 얘기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엠마의 엄마가 비부인한테 아이를 맡기고 자기는 어디 이제 이런 거 얘기한 때가 뭐냐면 아이가 나 비부인네 집에서 놀래요 이게 아니라 너 비부인의 집에 있으면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겠다 이러면서 자기 볼일 보러 간 거예요. 아이 소망하고 상관없이 엄마의 욕구로 간 거예요. 헤어진 아이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어요. 마치 지금 비부인이 금요일날 내가 금요일날 빼면 어떨까요? 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래 네 맘대로 해. 오고 싶으면 오고 연락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 이런 얘기가 비부인의 마음은 하나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대안만 얘기했어요. 케이스먼트가. 비부인은 그렇다고 했고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빠져들었다. 잠시 뒤에 그녀는 전날 밤 마음이, 여기서는 이제 앞에 마음이는 마음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었냐? 이런 아기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었어요. 그런데 그 엠마를 맡겨놓고 갔고 또 조카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두 아이들은 마미라고 얘네가 그랬나 하고 갔더니 얘네 둘은 자고 있어. 그럼 피터는 아직 말도 못하는 애잖아. 피터는 아니야. 근데 자기는 마미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자기는 이런 말로 옛날에 엄마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못하면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엄마 하는 거하고 얘가 부르는 엄마라는 단어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요 소리였더라.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우리 엄마를 부르던 그런 엄마라는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침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이거는 지금 지금 내 얘기를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침묵은 저항이야 라고 깨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고 내면을 탐색하게 놔둬야 되겠죠. 이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적 슈퍼비전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부재한 어머니,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부재한 어머니 주제잖아요. 엠마도 부재한 어머니 얘기, 자기도 부재한 어머니, 그리고 케이스먼트도 부재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부재한 어머니의 주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이 됐어요, 지금. 근데 그녀를 침묵 속에 너무 오래 버려두기보다는 그녀의 고통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나 여기 있어. 니네 엄마처럼 그렇게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것처럼 너 안 내버려둬. 이런 의미를 하려고 그녀를 침묵 속에 내버려 둔다면 그녀는 나 역시 듣지 못하는 어머니로 느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를 부른 건 네 안에 있던 네 아이였구나. 네 안에 있던 그 아이였구나. 너였구나. 그녀는 동의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방치했잖아, 얘를. 그죠? 그녀는 어째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물었고 또다시 침묵에 빠졌다. 이러면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분석적인 주의를 놓아버린 일,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녀가 비난하고 있는 어머니들, 엠마의 어머니, 그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분석가의 부주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 라고 이것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침묵은 이렇게 다뤄야 돼, 얼마 동안 기다려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침묵이 소통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어떤 때는 내버려두고 어떤 때는 이게 내버려두면은 부재한 어머니의 표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나 듣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겠다 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치료적으로 상호작용 속에서 다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네, 환자가 자유현상이 안 되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자유현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유현상을 안 하는 것도 상호작용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꿈작업을 통해 정신분석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이제 지금 이 케이스먼트하고 비부인하고는 지금 3년째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3년째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꿈을 갖고 오면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꿈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은 꿈을 갖고 와도 내가 초기에 그 꿈을 얘기할 때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꿈, 의미 있는 꿈이 있는데 상담 초기에 그 꿈을 갖고 왔을 때의 해석의 깊이하고 상담 1년, 상담 2년, 상담 3년 됐을 때 해석의 깊이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그만큼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꿈 분석도 자칫 잘못하면 상담자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끌고 가는 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꿈은 이런 거 같군요, 저런 거 같군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케이스먼트가 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상담자가 이런 거 같군요, 저런 거 같군요, 이런 거 자체가 징검다리 해석도 아니고 반쪽 해석도 아니고 내담자가 찾아가는 해석도 아닌 거예요. 근데 상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이해를 갖고 자기의 상징으로 해석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돼 있다 라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방해다, 침범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꿈뿐만이 아니라 분석 자체가 상담자가 끌고 다니는 거,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침범이라는 거죠. 내담자가 해야 할 것들을 다 훔쳐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2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지금. 근데 지금 훈련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것을 조금 케이스먼트처럼, 케이스먼트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담자가 갖고 온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개입, 아니면 또 내가 거기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현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담자와 어머니라는 것들이 나타날 때, 사실은 우리가 위니컷에서 얘기할 때도 위니컷이 소아과 의사로서 아이를 다루고 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얘가 아파서 온 건지 아니면 엄마의 건강 불안증 때문에 얘가 끌려왔는지. 그런데 설령 엄마의 건강 불안증 때문에 건강 염려증 때문에 끌려왔을지언정 그 건강 염려증 때문에 애가 아픈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눈을 엄마와 아이를 둘 다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엄마와 아이와 그러니까 내담자가 사실은 지금 미니캇의 경우도 소아과 의사면서도 엄마와 아이의 두 불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엄마와 아이와 지금 상담자의 삼자 간에서 무엇이 재현되어 있고 무엇이 누구의 욕구고 지금 선생님이 나의 무의식적 욕구대로 내가 해석하고 갖고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내 무의식적 욕구인지 지금 케이스먼트가 하는 것처럼 혹시 엄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 반응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또 다시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케이스먼트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적인 것보다 지금 어떤 상호작용들이 재현되고 있는지, 병렬 관계로 재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종결이라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동기도 없고, 나아지지도 않고, 뭐 이럴 때 내가 어떤 자기 효능감 같은 게 못 느껴지잖아요. 상담자로서. 나의 유능감, 나의 전문성, 뭔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나의 가치감, 이런 것들이, 못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못 와요.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래, 너 안 오면 좋겠어. 라는 너가 오면 나는 무력감을 느껴. 뭐 동기도 없지, 자발성도 없지, 뭐 내가 앉아있어봤자 너한테 도움도 안 되고 시간이 뭐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일 못 와요 그랬는데 종결로 받아들인 게 어쩌면 내 안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무의식적 욕구? 그래, 종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능감을 견뎌주는 거? 무능감을 견뎌주는 게 지금 아까 비부인 사례에서도 그런 어떤 외상에서의 그런 불편감, 감당할 수 없음, 이런 것들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비부인하고의 얘기에서는 누군가 곁에 있어 줄 수 있었다. 직면해 줄 수 있었다. 같이 그 불편함을 감수해 줄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기 없음, 진정 없음, 무력감, 어떤 반치료적인 이런 것들을 함께 견뎌주는 것 자체가 치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엄마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 너는 포기야. 뭐 됐어. 너 알아서 살아. 뭐 이렇게 조금 떨쳐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역할 반응성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진전이 안 될 때에 견뎌줄 수 있는 거 치료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187쪽에 뭐가 나오냐면 이분이 남편이 어디를 가서 파티에 갔는데 너무나 많이 먹었는데 너무나 많이 먹고 나서 다음날 피터에게 젖을 먹이려고 생각하니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개워내버리잖아요. 개워내버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는데 여기다 그런 내용을 187쪽 제일 밑에 문단 내적 스토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침묵 후에 비부인은 피터에게 젖을 먹이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피터는 식욕이 좋아서 요즘은 낮에 단단한 음식도 잘 먹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 최근까지 그녀는 젖을 적절하게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유난을 떨며 조심할 필요가 없으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울트라 캡숑 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유날 떤다 할 때 울트라 캡숑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울트라 케어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난을 떨면서 조심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강박적인 분들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유난을 떨잖아요. 자기 불안 때문에. 자기 불안 때문에 유난을 떠는데, 여기서도 내가 애는 뭐 단단한 것도 먹고 뭐 이러는데 애 젖이 내가 적절하지 않을까봐 각별히 유난을 떨며 조심을 하고 있는 자기를 얘기하면서 울트라 케어풀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울트라 케어풀하다는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케이스먼트한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 금요일날 안 와도 돼요? 그러면 아예 안 오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같이 의논해서 아예 안 오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해갖고 5일로 하기로 하든가. 뭔가 우리가 구조 속에서 계약을 맺는 게 상담의 구조잖아요. 5일로 하든가 4일로 하든가 이거를 협약해서 구조를 만드는 게 상담의 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울트라 케어풀한 거야. 굉장히 유연한 거, 융통성 있는 것처럼 이 연약한 사람을 잘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필요하면 오고 안 필요하면 안 와도 돼. 이런 게 울트라 케어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담자들이 쓰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단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너무 지금 비부인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깨져버린 거예요. 5일을 오는 거에서 4일로 가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우려되고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4일로 정합시다 아니면 5일로 정합시다 라고 프레임을 정해야 되는데, 오락가락 애매모호하게 융통성 있는 척 도와주는 척 착한 척 한 거예요. 그게 울트라 케어풀하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8쪽에 보면 내적 슈퍼비전에서 나는 여기서 또 다른 무의식적인 자극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비부인에게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으며 융통성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분석해서 젖을 뗄 무렵에 피터가 젖대듯이, 낮에 단단한 거 먹고 젖대듯이 각별히 조심하면서 그녀를 안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 프레임이 흔들리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분석가라서 균형을 잃어버렸고 아직도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89쪽을 넘어가 보면 코멘트, 중간에 나오는 코멘트를 보면 지금 내가 프레임을 깨고 있다라는 거가 계속 단서로 주고받고 오면서 이걸 어떻게 다루지 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잖아요. 5장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코멘트에서 내가 최근의 실수에 몰두했던 것은 분석 과정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여기에 전이의 강도가 아니에요. 트랜스퍼런스가 아니라 인터퍼런스, 방해. 여기 잘못 코멘트에서 두 번째 줄 전이의 강도를 나타낸다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필요를 했지만 인터퍼런스, 내가 잘못 침범의 트랜스퍼런스로 전이의 강도로 나타냈는데 그게 아니라 방해한, 개입한 정도를 나타낸다. 치료 시간 동안 내적 슈퍼바이저의 작업이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의식적이면 이런 실수에 대한 염려는 항상 위험하다. 너무 적극적으로 내적 슈퍼비전을 너무 이렇게 자기를 달달달달 볶고 있잖아요. 지금 실수에 대해서 달달달달 볶고 있는 거는 이 내적 슈퍼바이저가 때때로 박해적일 수도 있고 박해적일 수 있는 내적 대상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럴 때 가로놓고 뭐가 되냐면 선생님들이 어떤 때 그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내적 슈퍼비전에 발동돼 갖고 도리어 박해적인 내적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게 언제냐면 선생님들이 슈퍼비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저런 반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럴 때 과도하게 그 박해적인 내적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내담자와 그 현장에서 두 사람의 안무, 빠드돼, 두 사람의 춤, 두 사람의 뮤직을 퍼포먼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그러냐면 이분이 지금 여기서 자기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례 발표에서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 그러면서 나를 지금 이 실수에 너무 박해적으로 자기 달달달달 볶고 있더라. 그럼으로써 더 이 상담이 어려워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통 때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 거와 요 사례를 갖고 내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돼. 아니면 어디 협회에서 발표를 해야 돼. 할 때는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적 슈퍼비전이 이렇게 인터퍼런스가 내가 개입하는 정도가 강도가 세질 경우가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1쪽에 보면은 분석적인 대화 1번 161쪽의 밑에 보면은 1번 분석적인 대화 그건 이제 이야기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자료를 갖고 치료 시간에 어떤 개입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그 개입을 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환자의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요 세 개를 다루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10회기 하면 1번에서 끝나는 거죠. 내용만 다루다가 끝나는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3번까지 가는 거. 그 분석까지 가는 게 내용이라는 도구로 너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용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내용만 하게 되고 관계라든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형성돼서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다루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나랑 치료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내용만 다룬단 말이에요. 이래서 저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하다 보면 겉에만 표면만 다루다가 실제 너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처에도 못 가는 거죠. 이야기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속에 있는 너라는 셀프 데피니션 하고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그로 인한 관계성 이 두 개를 다뤄야 되는데 그 이야기만 다루다가 그냥 끝나게 되더라 라는 거는 어널러시스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케어예요. 케어. 그죠?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어널러시스가 아니죠. 161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네. 그 대신 나는 토요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함으로써 나의 제안을 합리화했다. 잘못 나온 거예요. 그 대신 나는 금요일 시간. 금요일을 빼기로 했어. 금요일 시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아기 사진도 보여주고 나중에 남편하고 아기하고 셋이서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사진은 본래 다 보기 좋은 것만 찍잖아요. 이래. 그 얘기 뭐예요? 내가 금요일을 뺀다라는 게 좋아서 빼는 게 아니에요. 나 사실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로 호전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요번 챕터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프레임, 치료틀. 치료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뭐, 월화를 하기로 했다. 아니면 뭐, 뭐를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때 충분히 그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이면을 다루시라. 이런 치료틀에 대한 이야기를 요번에서 많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171쪽 되돌아보기. 171쪽 되돌아보기 조금 위에 보면 어머니가 다른 일로 바빴을 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하고 관계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실수를 주의를 돌림으로써 전위 관계에서 역전위 관계에서 역할 반응성에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죠. 174쪽 중간에 되돌아보기 보면은 치료의 구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치료의 틀, 치료의 구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프레임 혹은 스트럭처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74쪽에 어떤 이제 보석 상자, 소중한 물건을 담은 상자 이런 것들이 누군가 뺏어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나만의 분석 공간이 뭐 사진이나 뭐 그 외의 것들 아니면 치료자가 사용하는 독서 시간으로 바뀌고 이런 뭔가가 나만의 소중한 공간들, 소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빼앗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꿈으로 또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5쪽 밑에를 보면 되돌아보기. 그래서 두 종류의 침범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했다. 1번 분석 공간에 대한 침범, 그리고 아기와 그녀의 공간에 대한 침범. 이 사람이 나만의 것 이야기할 때 나만의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케이스먼트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만의 분석 공간도 나만의 것이고 내 아이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것도 나만의 것인데 네가 왜 사진을 갖고 오라 말라 아기를 보여달라 말라 데리고 오라 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이 다 침범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케이스먼트가 뭐 이런 거죠 저런 거죠 얘기하면은 비부인이 아 맞아요 너무 빨리 동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빨리 동의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상담자가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를 잘 알려주는 거는 내담자의 반응이잖아요.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자가 잘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가장 슈퍼비전을 해주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내담자의 반응인데 지금 너무 빨리 동의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냥 나한테 맞추고 있다. 이런 거죠. 179쪽을 보면은 이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누가 약탈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약탈을 하려는 사람들을 과거에서 온 사람들로 보았다.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과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분석가도 어머니라는 어린 시절에 니네 엄마가 부재한 것처럼 그렇게 힘든 거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본인도 그 내담자도 과거의 사람들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 소중한 거를 뺏어가려는 나만의 소중한 분석 공간, 나만의 소중한 피터하고의 관계에 끼어드는 방해자를 얘기하는데 과거의 사람들로 위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내담자도 상담자도 지금 여기서 직면하기가 불편하니까 둘 다 과거로 도망다니더라. 공모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되돌아보기 179쪽. 이전 회기에서 내가 사용했던 방어적 전술. 그게 뭐예요? 과거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환자도 따라하고 있다.
이전 회계에서 나는 나 자신의 실패에서 어머니의 실패로 너무 빨리 주의를 돌렸는데 이것은 나에 대한 비판적인 암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과거 사람들이 뭔가를 뺏어가는 꿈으로 위장해서 나타나더라. 둘 다 도망 다니는 거죠. 180쪽 되돌아보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환자가 인도하도록 침묵을 지켰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하고. 내 꿈 되돌아보기 그 꿈을 보면 꿈을 이제 지금 분석가가 돌아보면서 상자 안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의 몫을 갖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호하려고 했는데 직면은 안 했다는 거야. 왜 뺏어가? 내 건데 왜 분석 공간을 왜 방해해? 나하고 피터하고 관계에 왜 끼어들어? 이렇게 직면을 안 하고 그냥 보호하려고만 수동성만 갖고 있었다. 그게 뭐냐면 그녀는 아기를 보여달라는 나의 요청에 어떤 저항감을 느꼈지만 순응을 하고 분석적인 공간에 갖고 들어오기 싫다라는 어떤 그런 저항감은 카우치에 눕지 않고 그냥 서서 이거는 네가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왔지만 분석은 아니야 라고 서서 이야기했다 이런 거. 그래서 저항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이 꿈을 꾼 거예요. 뺏기는 꿈. 그리고 그 막 뺏기다가 머리를 걷어차였는데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 깊이 보더니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이것도 결국은 또 케이스먼트가 자기의 실수에 대한 압박감, 몰두 때문에 계속 앞서 나가는 거죠. 네가 이런 거 아니야? 머리가 그랬다는 거는 네가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 생각할 겨를 없이 머리를 맞았으니까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이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스쳐간 적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적 슈퍼비전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머리에 스쳐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적 슈퍼비전에서 또 그 얘기를 잡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잡잖아요. 뭐를 잡으면서 마음에 스쳐간 적도 없었어? 이게 뭐지?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아니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또 다시 그거를 단서로 잡아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되돌아보기 제일 아랫줄에 보면은 그녀는 지난주 금요일 아니 목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 선생님 지난주 금요일에 아니요 목요일에요. 이런 실수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람은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에요 아니 목요일에요. 이것도 금요일에 대한 포커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무의식이라는 거는 말의 실수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다 의미가 있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담자들이 하는 작은 미세한 반응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 슈퍼비전으로는 말실수의 의미는 명확했다. 이 말은 생략한 금요일 회기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 182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내적 슈퍼비전 보면은 파티에 가서 막 과식을 하고 피터한테 젖을 잘 주려고 토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그녀는 자신이 과식하도록 허용한 것은 금요일 회기를 박탈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동의했다. 내적 슈퍼비전. 그녀는 혼자서 이러한 해석에 도달했다. 내가 그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젖을 줄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 도달할 수 있게 나는 내버려 두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울트라 케어풀하다 그랬잖아요. 울트라 케어풀하다. 스스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제 부재한 엄마라는 그 주제와
부주의한 상담자, 결국은 부재한 상담자, 그리고 통찰력이 부족한 배터리가 나가서 no light in battery처럼 인라이트먼트가 없는 통찰력이 없는 상담자라고 얘기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어머니이실 텐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온 부재한 어머니, 우리가 해왔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부재한 어머니라는 거를 다룰 때 지금 상담자 자신도 부재한 부주의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은 또 내가 어머니로서의 부재한 어머니 역할에 대한 돌아봄이 있고 또 내가 부재한 어머니에서 내가 겪었던 어떤 고통들을 돌아보게 되고 굉장히 다각적인 방면에서 병렬적인 관계가 다 이렇게 상담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갖고 오는 문제는 저기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명을 하잖아요. 같이 공명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주제가 내 안에서 병렬적으로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담자가 갖고 오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담자가 뭔가를 갖고 와요. 분석적인 자료를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 안에 담어. 그러면 우리가 비혼의 기호를 보면 담고 담기면서 뭐가 탄생을 하잖아요. 뭐가 탄생하죠. 담고 담기는 관계에서 새로운 게 탐색하잖아요. 그게 제3의 분석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담자가 갖고 오는 부재한 어머니, 부주의한 어떤 것, 센시티비티가 어떤 민감성이 떨어지는 둔감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주제로 나오고 있으면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나는 내 안에 갖고 있던 그 주제에 대한 것과 내담자가 지금 갖고 오는 그 주제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그 부재라는 의미로서 다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갖고 온 부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갖고 온 너의 부재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네가 제시한 부재라는 거, 그리고 부재한 어머니라는 거, 그리고 부재한 어머니의 둔감성, 예민성에서의 어떤 부주의, 이런 것들이 너의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이 던진 내 안에서 공명하고 있는 내 것들, 또 내가 내 자녀에게 했던 부재한 어머니의 역할, 아니면 내가 자녀로서 부재한 어머니한테 양육받으면서 내 안에 경험했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저밖에 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호 주체성이에요. 이게 저기 저밖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주제가 불러일으키는 내 안에 끌어내는 어떤 거, 이상한 끌개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를 strange attractor, 이상한 끌개가 내 안에서 뭔가를 끌어내요. 그리고 그것들이 둘이서 만나면서 또 다른 부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부인이 케이스먼트한테 갔을 때의 부재한 어머니, 부주의, 둔감성, 민감성의 부재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거하고 만약에 비부인이 나한테 와서 이거를 다루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룬다라는 게 그 내용이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내용이 고정돼 있지가 않고 상호 주체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외상을 겪으면 정체성이 바뀌잖아요. 외상을 겪으면서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에 정체성이 바뀌면 관계성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체성
정체성이나 관계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고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착 정신학에서 앨런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치 모래 사막에서 토네이도가 지나갔을 때 그 모래가 형체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체성이나 관계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다이나믹하다. 어떤 한 형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사막의 모래가 둔덕을 만들면서 해체됐다가 또 다른 형태를 만드는 것 같이 이 외부적인 것들하고 우리는 상호작용을 한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한다.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86쪽. 186쪽 내적 슈퍼비전 바로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BV는 내가 책을 읽겠다고 했을 때 의식적으로는 기뻤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보통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의식적으로 참 좋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무의식적으로는 딴 얘기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의 이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담자의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너무 피곤하셔서 이렇게 날짜 잡아도 돼요? 뭐 이러는 거. 그러는 얘기가 네가 피곤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너 혹시 그렇게 상담을 쭈루룩 하고 내가 중간에 껴있으면 나한테 제대로 신경 쓸 수 있어? 이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나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문장 안에서 사실은 하면서 사실은이라는 얘기를 무지하게 자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죠? 사실이 아닌 거야. 사실은 하면 사실은 아닌 거야. 그죠? 187쪽. 187쪽의 내적 슈퍼비전. 나는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환자를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융통성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시점부터 분석적 틀은 점점 깨어지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울트라 케어풀, 오버 프로텍티브. 과도하게 그 보호적인 막 절절절절하면 강박적으로 불안한 그리고 189쪽 마지막 문단에 보면 환자는 내가 최근의 실수에 대해 크게 염려했던 것을 유난을 떨며 울트라 케어풀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는 그녀로 하여금 두통을 일으키게 했다. 현재의 치료 시간에서는 아니고 그 당시 그 치료 시간에서는 그녀의 두통에 기여한 이러한 요인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이 조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긴장을 풀고 분석 과정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을 때 그녀의 두통은 사라졌다. 당시에 모르는 경우 많죠. 당시에 모르는 경우 많는데 되돌아봐서 알아차리면 된 거예요. 네. 190쪽 파도가 일기 시작했고 보일링 워럴.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지금 경외심에 차 있어요. 경외심에 차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파도를 멈출 수 있었다고요. 네. 그동안 압도당했잖아요. 계속 불안하고 압도당했는데 이 케이스가 1장에선가 나왔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셨어요.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이게 그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해냈다. 외상적인 기억, 꿈을 통한 재구성. 우리가 꿈을 꾸면서 내가 파도를 멈췄어요.
내가 이런 기억을 해냈어요. 근데 꿈도 그동안은 다 위장돼 있어갖고 암시적으로만 이제 두렵고 힘들고 그랬지, 이렇게 보일링 워터가 나를 덮칠 것 같은 아주 생생한 재구성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 감당할 수 있을 때, 꿈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거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꿈도 위장돼서 나오니까 꿈에서조차도 접촉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감당이 됐을 때는 꿈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으로 나오죠. 상담에서도 뭔가가 깊이 있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감당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네. 네, 안정감을 느끼고, 여기서 191쪽 안전감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안정감을 느끼고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그게 우리가 애착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착에서 우리가 애착에서는 안식처와 안전기지라고 두 가지 산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안식, 내가 이렇게 막 두렵고 힘들 때 위로받고 안기고 기댈 수 있어서 안식을 얻으면, 그 다음에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기지로 삼고 탐색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내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적 틀이 재개돼서 안정감이 나오니까 잊어버렸던 꿈이 다시 나오게 생겼고, 내적 슈퍼비전, 191쪽 내적 슈퍼비전 위로 그 가운데 그 인용문 해석한 거 이제 좀 한번 볼게요. 나는 그녀가 파도를 보자 파도가 멈추었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그것을 볼 만큼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이 꿈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나에게 이 꿈을 말고 나서야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아주 분명하게. 그동안은 암시적으로, 위장된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그 사고가 치료 시간에 그녀에게 일어난 것처럼 경험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서 마치 끓는 물이 그녀에게 쏟아져서 화상을 입힐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극도의 고통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누워있으면 끓는 물이 멈추지 않고 나에게 밀려올 거예요.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다. 네, 내적 슈퍼비전. 그녀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는 행동에서 그녀가 안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사고가 있은 후에는 어머니가 안아주고 있을 때에만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여기서 업어준다 그랬는데 안아주고 있을 때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어머니에게 밀어넣을 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다시 내려놓을 때 그것은 어머니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았다. 예, 여기서 이제 나는 이 회기에서 환자와 함께 있으면 엄청난 고통, 마치 고문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난번처럼 위로해주고 괜찮아요. 이제 과거예요. 이제 물을 직면하고 멈췄잖아요. 꿈에서도 보듯이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막 안심시켜주고 싶은 것들이 비분석적이라는 거예요. 비분석적이고 안심시켜주고 막 토닥토닥 해주고 다 끝났어 막 이게 아니라, 그녀를 위로하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경험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 그게 왜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려고 자꾸 위로해주고 안심시키고 싶은데 그건 비분석적이고, 거기서 같이 견뎌주고 있었으니까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심시키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충동이에요. 너를 위로하고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이러한 반응이 비부인이 지각한 어머니의 반응이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환자를 위해서는 그녀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겪어나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가 내담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힘들어할 때 자꾸 손쉽게 위로하고 손쉽게 덮어주는 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충동이라는 거예요. 내담자는 그 격렬한 고통 속에서 누군가와 같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서 내가 감당이 가능하구나라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손쉽게 위로해서 거기서 탈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 밑에 어머니는 이러한 경험을 직면할 수 없었고 외면해야만 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193쪽. 혼자 감당이 안 됐어요, 그동안.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같이 있기를 바랬다. 그렇게 당신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외면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 같이 견뎌내기를 바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막 울고불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소리 지르고 머리 감싸고 하다가 이제 카우치에 편안하게 누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적 슈퍼비전 바로 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녀가 덧붙였다. 내가 그러한 경험을 기억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기억하게 되었어요. 기억이라는 거. 이 기억이라는 게 분석에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억해내서 다룰 수 있으면 분석이 가능한데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하고 맴돌고 직면을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해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내적 슈퍼비전. 이전에 나타났던 사고에 대한 암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경험이었다. 그전에는 위장된 것들이었다. 어떻게 위장돼 있었냐면 끓는 물은 차가운 얼음으로 나타나고 물이 그녀를 향해 떨어지려는 찰나에 움직이던 물이 얼어붙기도 하고 뭔가가 계속 다 그 재앙적인 그 상황에서 뭔가가 위장돼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돼서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위장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물결이 나를 덮치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화상을 입히게 내버려 뒀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보일링 워터가 막 넘쳐나는데 끝까지 지켜봤더니 안 넘치더라. 직면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네. 이렇게 다루고 났더니 그동안은 지금 여태까지 이 비부인의 엄마는 누구예요? 부재한 엄마예요? 둔감한 엄마예요? 나를 방치한 엄마예요? 이런 엄마였는데 이렇게 경험하고 났더니 이 장면 이후 뭐가 생기냐면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머니가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일이 생각나고 여태까지는 여기서 못 태어났기 때문에 부재한 어머니, 나쁜 어머니, 방치한 어머니, 자기 일에 몰두한 어머니, 나를 혼자 남겨두고 외면한 어머니로만 갇혀 있었어요. 이거를 직면하고 났더니 또 다른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한테 노래 불러주던 어머니, 계속해서 존재했던 좋은 엄마, 이런 것들이 다시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 메모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이 나를 딱 스크린을 쳐버리면 거기서 딱 갇혀버리는데 이 스크린을 거치면서 그 속에 있었던 다른 경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나쁜 엄마에 매몰돼 있어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딱 직면하고 났더니 흥얼거리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고 엄마랑 즐거웠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이제는 통합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나쁜 엄마, 괴물 엄마, 방치한 엄마, 외면한 엄마, 자기 일만 하는 엄마로 딱 내가 먹혀 있었는데 요것들이 직면하고 났더니 그 이면이 보이더라. 다른 엄마가 보이더라. 이제 엄마에 대한 통합이 생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194쪽 비부인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 unspeakable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재현되고 행동화되고 이랬어요. 근데 기억되고 말할 수 있게 되면서 접촉이 되고 다루어지면서
다른 것들과 통합된 어머니를 만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다. 어머니에 대한 의존, 분석가에 대한 의존, 이런 것들을 다 조금 더 겪고 나서, 그리고 몇 년 후에, 좋아졌는데, 그 토대가 바로 요 일주일, 금요일 그 분석적 틀, 이런 걸로 밑으로 다루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네, 안전한 틀, 195쪽, 마지막 세 번째 줄. 안전한 틀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전에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기억을 분석 과정에서 재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간접적 역전이의 증거. 197쪽을 보면 이런 아주 초기 11개월의 화상을 입었던 이 초기의 외상이 아니 어떻게 분석해서 이게 재생이 돼?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는데 결국은 여기서 조금 번역이 따라서 이러한 외상이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나한테 일어난 임팩트, 영향으로 소통하는 거를 알았잖아요. 영향.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부재한 역할을 하는 역할 반응성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11개월 때의 외상이 분석 상황에서 다 어떻게 다루어져? 그럴 리가 없어. 그랬는데 어떻게 다루어졌어요? 임팩트, 영향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소통하면서 부재한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부재한 어머니를 다루면서 다루게 됐잖아요. 예, 영향으로 알게 됐어요. 네, 돌이켜보면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은 비부인이 활기찬 걸음마 아동으로 주변 세계를 탐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3년 동안 이제 분석을 하고 활발하게 이제 나는 괜찮아졌어. 금요일 빼도 돼. 요럴 때 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녀는 호전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불안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녀가 호전되었다고 느끼고 치료 시간을 하나 줄일 준비가 되었다고 제안했을 때 이러한 제안이 갖는 잠재적인 의미에 좀 더 주의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무의식적으로 환자의 자신감, 그래 좋아졌어요. 4일만 하면 되죠. 필요할 때 또 오세요. 이렇게 호전된 데 자신감의 긍정적인 거를 선택적으로 물어버렸어, 바로.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불안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게 괜찮다고 가정을 하는 바람에 그 밑에 있는 어려움을 놓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199쪽.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번 주에 분석이 있기 전에 199쪽 원래 외상의 재경험. 이번 주에 분석이 있기 전에 나는 위니캇이 초기의 외상 사건의 세부 내용을 낱낱이 기록했다는 사실. 어디에 기록됐어요? 나 안에 카탈로그가 다 돼 있어. 이런 외상들이. 카탈로그가 다 돼 있어.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초기의 외상들이. 그래서 인간의 발달 이론, 위니캇이 우리가 이제 발달 이론이잖아요. 개인의 특정한 환경의 실패에 대해 그러한 실패 상황을 프리즈를 해갖고 카탈로그 다 해놨다가 이렇게 재현이 되면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정상이고 건강한 행동이다. 이것에 수반되는 무의식적 가정은 나중에 언젠가는 적절한 적응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패한 상황이 프로즌 됐던 게 풀려나면서 다루어지고 재경험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 내 안에 동결돼서 카탈로그로 다 내 안에 기록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무의식적인 희망이에요. 언젠가는 적절한 환경에서 내가 퇴행을 해서 이것들을 재경험하면 다루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일주일에 오후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경험을 한다는
됐다는 이 케이스먼트. 좀 이제 우리가 하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좀 부러웠고요. 부럽다는 게,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할 반응성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다른 용어로 대체를 한다면 어떤 단어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재현되는 거죠. 네,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 재현되는 거죠. 지금 어떤 역할 반응성을 하냐면, 부재한 엄마의 역할을 내가 반응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네. 혹시 투슬력 동일 씨하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어린 시절에 이 BV는 엄마는 늘 엄마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친구가 원하는 건 엄마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음. 이 분석가한테 반응하듯이 계속 꿈 얘기하고 빙빙 돌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까? 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아이 성향에 따라서. 엄마 뭐 놀아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해주라고 뭐 그러면서 뭐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분석가한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비부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상상을 이제 해보면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 그 사진을 갖고 오라 그럴 때 수능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하고 엄마한테 맞췄어요. 그리고 안 갖고 오고 싶은 저항이라는 거는 생각에 머리에 스치지도 않았어요. 이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감히 나는 저항을 못해요. 이게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마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감히 내가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안 갖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머리에 스치지도 않았어요. 이랬어요. 이게 바로 전이에요. 전이.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뭐 하라 그랬으면 내가 이거 싫은데 라는 생각조차도 못했다라는 게 전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둘이서 이것들을 내놓고 다루면서 직면을 하고 보니까 또 다른 엄마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 틀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는 기분을 맞춰줘야 돼. 뭐 해야 돼.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방치한 사람이야. 뭐 둔감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딱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한 대상 표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면서 직면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던 표상 되는 과정이 이게 치료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읽어오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